네, 지금 보신 대로 1강 2중 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글쎄 이건 어떻습니까? 다음 소식 하나를 보면 되는 집안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문재인 캠프 얘기인데요. 연일 시끌시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보니까요. 박소영 기자, MBN 조사한 거 보니까 정말로 1강 2중 뭐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떨어지는 구도에서 비슷하게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2위 다툼이 치열합니다. 문재인 대표는요, 안정적으로 지금 2주째 3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희정, 황교안 이 두 사람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15.9%, 15.7%를 얻어서 치열하게 2위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 자, 다음 주에 진짜 누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건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안희정 현 충남지사를 보면 굉장히 스탠스를 새롭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보수 정치인이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령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발언입니다.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연배로 보면 어떤 분은 제 아버지 되십니다. 대선배님들, 아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튼튼하게 지키면서 이 평화 번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세대를 볼 때마다 저희들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보릿고개와 산업화,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나라,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임수정 기자, 이제 대한노인중앙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런 말이 나올 걸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 주변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랑 좀 다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앵커께서 안희정 지사가 새롭게 뭐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안희정 지사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자체의 경험을 하면서 지자체는 사실 여야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오랫동안 그 생각해왔던 바를 지금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지지율이 보면 5, 60대 좀 연령층에서 그리고 약간 좀 중도 보수층에서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지금 그쪽에서 캠프에서는 20%를 이른바 매직 포인트, 매직 넘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 정도만 넘겨주면 사실 지금 당내 조직은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지만 밖에서부터 바람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지금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인의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번 행보가 갑자기 뭔가 자신의 생각을 바꾼 거 아니냐. 혹시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이제 밀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새로운 쪽에서 활로를 열어보려는 그런 좀 급조된 생각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희정 지사가 2013년에 이제 책을 한 권 써서 이제 발간했는데요. 제목이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외로 그동안의 이미지와 상당히 다르게 군사정권 시절의 그런 이제 군인 출신 대통령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이제 그 공적이 굉장히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이게 벌써 2013년입니다. 그렇다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경제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외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잘했다. 뭐 존경한다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도했던 그 당시의 이미지와는 다른 생각을 이미 하고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2004년 얘기입니다만 정동영 옛날 열린우리당 당 의장은 노인표 필요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출마도 못했고 어떤 의원은 표창원 의원이죠. 최근에는 65세 이상 의원은 이제 공직자 떠나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정말 각이 좀 쓰는 구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둘 중에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일단 저희가 영상으로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굉장히 여러 번 곤경에 빠졌었는데 안희정 씨가 이제
내 대신 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지요. 나는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경상도 분이라서 늘 하는 억양이 있습니다. 아이고 골 아프다 니들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면 아마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임수정 기자 어떠세요? 이제 문재인 대표도 취재해 오셨고 안희정 지사도 취재해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줬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게 제 사견이지만 물론 아마 지금 이해찬 전 총리, 그러니까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 전 총리가 둘의 편을 공식적으로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아무 편을 안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가 예전에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리더와 참모의 관계는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그 사랑하는 사이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가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희정 지사가 청춘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미안한 마음에 심적으로는 안희정 지사를 좀 응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영화에서 나오는 말로 치면 네가 이번에 좀 총대 메고 좀 고생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감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자금 그 총대를 메고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지방선거하고 2004년 총선 때 지금 선거가 좀 어려우니까 좀 출마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팔로 그냥 가든가 이렇게 해서 선거에 결국 출마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을 보면 좀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노 전 대통령은 만약에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면 싸우지 말고 페어플레이 해서 내가 못 이룬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것 좀 한번 이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좀 욕심을 낸다면 둘 다 대통령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자, 그럼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경선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압도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앞서고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하죠? 근데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책에 쓴 거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적도 평가했단 말이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할 분이 그렇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전두환도 잘했지. 그건 맞아라고 할까 싶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가 안희정 지사 캠프 사람을 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자신 있냐? 도대체 조직도 없고 자꾸 이렇게 지지층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소신 발언을 하는 건 좋은데 당내 경선부터가 문제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일단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게 이번에 이제 민주당 경선이 이제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해서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냥 당원이 아닌 사람도 1인 1표로 지금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희정 지사의 이런 중도 합리적인 노선에 공감한 민주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최대한 투표를 많이 하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15%쯤 얻었다면 이 중에 15%는 보수가 5%는 중도가 5%는 진보 유권자가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등록해서 표를 던지면 이 정도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너무 폭넓게 지지를 얻는 것이 경선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숙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 본인의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표를 한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다른 색깔을 가진 그 정당에까지 그렇게 절차를 참여한다?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에 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찮고 훨씬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심에 반영되기 어렵다. 이 부분이 안희정 지사 측에 굉장히 큰 고민일 것 같고요. 또 아까 그 안희정 지사의 그 2013년도 저서를 이제 소개하면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외환 자유와 물가 안정 등을 통해 역사적 전환을 이뤘다라는 식의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반반 화법을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사드 난 반대지만 이미 한 건 뭐 그냥 수용하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으나 어쨌건 외환 위기 등등의 문제에서 이제 성적을 이뤘다. 그래서 지금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새 기름 장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기름장어요. 헌 기름장어, 새 기름장어.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은요. 네. 미국 대선도 그렇고 지금 한국 대선도 그렇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될 때도 그렇고 이제 후발주자였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네. 후발주자거나 2위 주자가 좀 뜨뜻미지근한 2위 주자가 지금 1등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희정의 실험이 과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까 좀 궁금해집니다.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가장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결선 투표제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문재인 대표가 50%를 얻는 게 실패하고 실패할 경우는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 경우만 오면 이 반문 세력 그리고 그 다른 표들을 다 모아서 자신이 결선에 투표를 해서 결선에 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면 뭔가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1월 초에 조사할 때 단 3%였거든요. 그러나 2월 초에 했을 때는 9%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MBN 조사에서 15%까지 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캠프가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면 글쎄요. 어떨까요? 자, 문재인 캠프에서도 그동안 안정적인 관리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균열이랄까 그런 게 생기는데요. 일자리 문제 등에서 이 문제가 처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꼭 되겠습니다. 우리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공무원의 공공부 일자리를 무려 80만 개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이것은 정확한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과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일자리를 누가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현실화는 보완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그 관계자 선거에서 반대 입장으로 오늘 그 협의하고 뒤에 우리 그 캠프나 선대위에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데 그러나 후보는 접니다. 문재인 후보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먼저 가지고 가신 것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일관된 입장에 맞춰서 갈 겁니다. 오늘 아침 저 송영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후보 1인자 누군지 딱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송영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는 내가 밤새 문재인 전 대표의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합류를 결정했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백브리핑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송영길 의원의 이제 영입을 이제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에 가장 강한 조직이 친노. 두 번째가 정세균계 그리고 이제 86 이른바 이제 운동권인데 사실 이제 친노는 뭐 장악하고 있고 정세균계도 어느 정도 영입을 했고 이 이제 당내 경선을 위해서 그 조직을 가진 이제 운동권 영입 차원에서 이제 송영길 의원 또 의미가 있었던 건데 네. 사실 이제 송영길 의원도 평소에 이제 자기 주장이 굉장히 좀 강한 분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봉합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어제 같은 일이 네. 사실상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좀 네. 불안불안하다,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그 계산이 나온 것이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4대강에 22조 원 썼기 때문에 2,200만 원짜리 연봉을 받는 젊은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1년만 고용했을 때죠. 그냥 1년 고용하고 2년 때부터 고용을 안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만 일단 그 숫자 관리해서 좀 걷어들이는 분위기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기업에 아무리 지원을 해봤자 일자리 안 늘더라. 그거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뭐 기재부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당에서도 이거 가능하겠냐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은 캠프의 공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네. 당의 이제 후보가 된다면 아마 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금 수정 보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이 공약을 실현에 옮기려면 연간 20조에서 30조 원의 세금이 든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자리 공약 관련해서 조금 선을 넘은 듯 합니다만 거둬 담거나 수정이 있겠죠. 일단 경선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촛불 공방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태극기 보수가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집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재명, 문재인 두 후보가 또 다시 전선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야권 내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 나라의 소위 촛불혁명이 좌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끝은 아니죠. 탄핵이 기각됐다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포기할 리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다시 퇴진투쟁으로 총력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퇴진투쟁의 길에 이번에도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이 탄핵 심판을 좀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이 갈등과 혼란을 빨리 좀 매듭지는 일이다.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자처하시는 분이 인용이 안 되는 것을 가상을 하고 광화문의 촛불을 더 밝히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다 되신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러겠죠. 박수 기자, 이 출발점은 문재인 전 대표가 올린 글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현재가 8명의 증인을 채택한 이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2월 선고가 사실상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현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헌정 질서 문란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책무가 헌법재판소에 있다. 신속하게 심판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지금 이 박지원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국민의 힘을 다시 모을 때입니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끝내 승리하는 역사로 만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됐다면 남은 것은 혁명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내놨었거든요. 혁명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강조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너무 이제 그 12월 당시로 좀 돌아가서 이 촛불을 동력 삼아 뭔가의 흐름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촛불 집회가 됨으로써 이 진보가 모였고 그걸 계기로 이 진보와 이 시민들이 결집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확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심판이 진행되고 좀 이렇게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좀 커지면서 이 보수와 진보의 이 진영 싸움이 약간 좀 이렇게 무마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도적인 성향이 좀 강해지는 그런 기미가 나타나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 촛불 이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또 그런 것을 더 부각을 시킴으로써 뭔가 이 정권 교체라는 이 이슈를 더 부각을 시키는 게 자신의 이 지지율을 높이는 데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군중 집회를 그 헌재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해서 그래서 헌재 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면 보통 헌법의 수호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헌법의 수호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렇게 군중 심리로 그 헌재에 압력을 행사해서 이제 뭘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도 지금 문 전 대표를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문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만약에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2개월 안에 선거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과연 문 전 대표를 새 대통령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구미 갔을 때 굉장히 물리적인 충돌 비슷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